만약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병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그 거짓의 근원이었다면요.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는 이게 전부 현실이었습니다. 네, 오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집시 로즈 블렌차드 사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수십 년에 걸친 정말 믿기 힘든 학대와 기만, 그리고 그 끝에서 터져버린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면서 그 안에 있는 심리를 들여다보는 거죠. 무엇이 어머니 디디를 그런 뭐랄까 괴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집시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서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비극의 시작점부터 가볼까요? 바로 어머니 디디 블렌차드라는 인물이죠.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좀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원하는 걸 얻으려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꼭 복수를 하는 굉장히 조종적인 성격이었다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디디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집시의 할머니를 굶겨 죽였다고 확신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이건 그냥 성격이 좀 못됐다 이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성향이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24살에 17살이었던 로드 블렌차드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남편 로드가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해요. 디디의 그 통제적인 면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빠 로드는 이혼 후에도 매달 $1,200를 보내고 계속 집시의 삶에 참여하려고 엄청 애를 썼더라고요. 평범한 아빠가 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디디는 그걸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집시가 태어납니다. 아주 건강하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집시가 태어난 지 고작 3개월 됐을 때 디디는 아기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3개월 더 아기가요? 네, 당연히 의사들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죠. 그쵸? 하지만 디디가 워낙 집요하게 매달리니까 결국 의사들도 두 손 들고 호흡 보조 장치를 처방해 줍니다. 바로 이 순간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디디가 전문가인 의사를 자기 뜻대로 조종했다는 그 사실에서 엄청난 힘과 관심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와, 소름 끼치는 지점이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의 씨앗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건 보호자가 아이를 일부러 아프게 만들거나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주변의 관심과 동정을 얻으려는 아주 끔찍한 정신질환이자 아동학대거든요. 와, 디디에게 의사를 속이는 데서 얻는 그 통제감, 그리고 그 관심은 일종의 마약과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집시는 그 마약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고요. 그렇죠. 한번 그 맛을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병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발작, 시력 문제, 청력 문제, 염색체 이상, 근위 영양증. 잊지도 않은 병이란 병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집시는 두꺼운 안경에 보청기 끼고 보행기까지 써야 했고요. 그리고 8살 때, 이때 디디의 거짓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집시가 할아버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무릎에 정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냥 살짝 까진 정도? 맞아요. 그런데 디디는 이걸 빌미로 우리 딸이 이제 걸을 수 없게 됐다고 선언하고 휠체어에 앉혀버리죠. 아니, 잠깐만요. 그냥 무릎 좀 까진 걸로 어떻게, 아이가 평생 못 걷는다고 주장할 수가 있죠. 주변 사람이나 의사들은 아무도 의심 안 했나요? 그게 바로 디디의 조종 능력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녀는 집시의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예를 들면요? 아빠인 로드가 집시랑 단둘이 만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옆에 딱 붙어서 집시 손을 꽉 잡고 모든 대화를 감시했죠. 와, 심지어 집시에게는 아빠가 널 미워해서 우리를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까지 했어요. 이건 신체적인 감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거네요? 우리는 죽을 때도 같이 죽어야 해.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의료학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심해집니다. 그 영양 공급관 얘기죠. 네, 멀쩡히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있는 아이한테 위에 직접 연결하는 영양 공급관, 피딩 튜브를 삽입하게 만들어요. 집시의 첫 기억 중 하나가 그 수술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더 끔찍한 건
디디가 그 튜브를 악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악용했죠? 일부러 약물을 넣어서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빌미로 또 다른 수술을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병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네요. 적극적으로 아이를 아프게 만든 거죠. 와, 백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딸의 머리를 삭발시키고 심지어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해서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들어요. 일부러요? 네. 그리고는 그게 문제라면서 침샘 제거 수술까지 받게 합니다. 이 수술 때문에 집시의 치아는 대부분 썩고 빠져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학교는요? 학교에 보냈으면 누군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텐데요? 디디는 아주 교활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핑계로 집시를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했죠. 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 딸이 7개월 조산아로 태어나서 뇌손상이 있고 정신연령이 7살 수준이다. 이렇게 밑밥을 다 깔아뒀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집시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게 만들려고요? 그렇죠. 고도의 장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집시는 똑똑했잖아요. 해리포터 책으로 혼자 읽고 쓰는 법을 터득할 정도였다고. 그 작은 방 안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치워가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내면 세계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세계가 통째로 리셋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2005년. 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들이닥친 거죠. 아, 이 허리케인이 디디한테는 역설적으로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는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집이 파괴되면서 집시의 모든 의료 기록이랑 출생 증명서가 싹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과거를 증명할 모든 서류가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디디한테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거짓말을 쓸 수 있는 축복이나 다름없었죠. 한 의사가 이 딱한 모녀의 사연을 언론에 알리면서 이들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됩니다. 온갖 기부와 후원이 쏟아졌어요. 디즈니랜드 여행은 뭐 기본이고 유명 가수 콘서트에 초대받고 자선단체 헤비타트에서는 아예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핑크색 집까지 지어졌죠. 이때 디디는 더 대담해져요. 자비 이름 철자를 클로딘에서 클로디니로 살짝 바꾸고 집시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서 실제 나이보다 4살이나 어리게 만들죠? 와, 과거를 추적할 모든 단서를 그냥 없애버린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집시도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몸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텐데요. 물론이죠. 엄마, 나 걸을 수 있는데 왜 휠체어를 타야 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디디의 통제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디디는 이런 반항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겠죠? 그럼요. 저항할 때마다 폭행하고 며칠씩 침대에 묶어두고 굶겼습니다. 집시의 유일한 세상과의 창구였던 컴퓨터를 망치로 부숴버리기도 했죠. 바로 그 컴퓨터가 집시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말이죠. 네. 2012년 21살의 집시는 엄마 몰래 기독교 데이팅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거기서 23살 니콜라스 고드존을 만나게 됩니다. 닉, 이 인물도 중요하죠. 네. 집시는 닉에게 자신이 앓고 있다는 물론 거짓 병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닉은 그걸 전부 받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평범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죠. 여기서 둘만의 판타지 세계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역할극이요? 네. 닉은 500살 먹은 뱀파이어 빅터가 되고 집시는 악마 루비가 되는 역할극을 했다고요. 네,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끔찍하고 무력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존재가 돼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죠. 그 판타지 세계 안에서만큼은 자신들이 통제권을 쥔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군요. 첫 번째 계획은 영화관에서 우연히 만난 척해서 디디의 마음을 얻어보려는 거였죠.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디디는 닉을 보자마자 적대적으로 대했고 집시에게 누가 너 같은 애를 원하겠냐는 폭언까지 퍼부었죠. 아, 닉의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을 허락받으려던 두 번째 계획은 만날 수조차 없으니 불가능했고요. 계획이 계속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판타지 대화는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군요. 네, 디디를 제거한다는 생각. 자료를 보면 이 아이디어를 처음 꺼낸 건 집시였다고요. 네, 수년간의 학다와 감금 속에서 집시는 엄마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은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타지 세계 속에서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겠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0일 실행에 옮깁니다.
그날 밤 집시는 마지막으로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같이 TV도 보고 매니큐어도 칠해주면서요. 이게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닉이 집에 도착하자 집시는 준비해둔 칼과 장갑을 건네고 자신은 화장실에 숨어서 귀를 막았습니다. 닉이 디디를 14번 차례 찔러 살해했죠. 네. 그리고 그 후 두 사람은 범행 현장에서 성관계를 갖고 현금 4,000달러를 훔쳐서 닉의 집이 있는 위스콘신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엄마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집시가 초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쓰던 페이스북 계정에 그 개녀는 죽었다 같은 충격적인 글을 올리죠. 이건 거의 나 잡아달라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집시는 엄마가 살해당하길 바랐지만 동시에 엄마의 시신이 방치되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 페이스북 게시물은 이 끔찍한 거짓말을 끝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녀 나름의 절박한 신호였던 거죠.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IP 추적 끝에 두 사람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죠. 그렇죠. 휠체어에 앉아있던 병든 소녀가 사실은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었고 어머니 살해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닉은 집시를 사랑해서 한 일이라며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집시는 2급 살인 혐의로 10년형을 받았고요. 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죠. IQ가 낮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한 명은 조종자였고 다른 한 명은 그 조종에 넘어간 실행자였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 모든 비극을 겪고 난 후 집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녀가 감옥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말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평생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감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얻게 된 겁니다. 실제로 수감 첫 해에 체중이 6kg 이상 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해요. 아버지 로드와 새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도 여전히 그녀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8년 반의 복역 끝에 조기 가석방으로 출소했죠. 32살의 나이로 드디어 진짜 자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집시 블렌차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일까요?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인간의 동정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쉽게 주작될 수 있고 그 선한 마음이 어떻게 진실의 눈을 가려서 끔찍한 학대를 방치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많은 의사와 자선단체, 이웃들이 모두 디디의 연극에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우리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감옥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는 집시의 말.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일상적인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서 얻어야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